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처리 강의를 맡은 이완곤이라고 합니다. 이제 1강에서는 아파치 하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치 하둡이 무엇이고 이 하둡의 에코시스템들이 무엇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둡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 하둡의 특징들 그리고 이 하둡 프로젝트의 중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는 이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인 아파치 하둡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게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치 하둡이라는 것은 이 빅데이터를 분산 처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면서 이제 폴트 톨러런스, 어떤 이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가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지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 오픈소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하둡이라는 프레임워크에 이제 아이콘으로 이 노란 코끼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노란 코끼리는 이 아파치 하둡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 개발자였던 사람의 그 아들이 가지고 놀던 노란 코끼리의 이름이 이제 하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의 이름이 하둡으로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넓게 퍼지면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회사들, 클라우데라, 야후,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대단한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 아파치 하둡이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됐고요.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해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버그도 잡고 개선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 활용이 됐었고 현재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치 하둡이 유명해진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회사들에서 이 아파치 하둡을 이제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에코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하둡이 동작하는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둡이라는 기본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뭐 하이브, 머하웃, 그리고 플룸, 그리고 HBase, 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에코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가면서 서로 상호 그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이 하둡을 베이스로 어떤 다른 작업들을 한다거나 식의 이제 작업이 유연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에서 이 하둡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대용량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세스에 의존하면서도 이제 되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이제 처리들이 필요하게 됐었죠. 이제 로우한 레벨에서의 개발들이 필요했었고 이제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프로세서가 얼마나 더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할지 프로세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사이즈를 늘리거나.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은 당연히 한계점이 존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처리하려는 그 데이터 양에 비례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됐는데 그 여러 개의 컴퓨터들을 서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맞춰가면서 이 분산 처리를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머신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대역폭 자체도 이제 문제였고 그 클러스터로 구성된 여러 컴퓨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한 대의 컴퓨터에 한 대의 머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들도 논리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 분산 처리 시스템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년 동안 이어졌던 그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프로세싱 파워는 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프로세싱 스피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했지만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빅데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 능력으로는 더 이상 커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세서로 빅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군데로 몰리는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도 딱히 해결 방안이 없었죠. 그리고 또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디스크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SSD가 나오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가 가지고는 이 100기가짜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도 20분 이상 걸리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중앙저장소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여러 개의 머신에다가 중앙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이제 나눠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나눠주는 데이터 작업이 데이터가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데이터가 매우 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롭게 제안되는 이 아파치 하둡이 꼭 가져야 하는 필요 사항 중에는 이제 첫 번째로 partial failure, 어떤 여러 가지 머신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머신들 중에서 한 개의 머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지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이제 제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대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애초에 활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리커버러빌리티, 이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아니면은 처리 과정 중에서 유실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이제 반드시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컴포넌트 리커버리, 만약에 어떤 시스템의 컴포넌트가 페일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페일된 시스템이 그 시스템 컴포넌트가 다시 리커버리 된 다음에 시스템에 다시 들어와서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작업이 끝났을 때 그 끝난 작업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작업들이 시스템을 재시작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기존의 분산 처리 시스템들보다 좋은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점들을 이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가 수행되면서 그 컴포넌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생긴 문제가 마지막 아웃풋에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만약에 우리가 머신을 추가해 주기만 하면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와 같은 해결책이 주어지면은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둡이라는 것은 이제 1990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이제 구글의 연구, 구글에서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 페이퍼를 2003년에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논문과 그 뒤에 2004년에 나온 이 유명한 이 맵리듀스라는 논문, 이 두 개를 시작으로 이 하둡이라는 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분산 컴퓨팅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이 제시에는 릴라이어빌리티와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이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하둡이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기 데이터를 시스템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게 가장 코어 아이디어였습니다. 클러스터의 각 노드가 로컬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기존에는 중앙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컴퓨터들에다가 이제 복사를 해줘서 데이터를 처리했었는데 이제 이 하둡의 코어 컨셉은 그 처리할 데이터들을 미리 그 분산된 여러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노드가 미리 갖고 있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이 코어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 하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하이레벨 코드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큰 강점인데, 예를 들어 기존의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코딩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 수준의 그 코딩을 기초만 배우고 있는 사람도 이 하둡을 공부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분산 처리를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클러스터가 잘 세팅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레벨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개발자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는 이제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 로우 레벨에 해당하는 그 인프라 구조들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이 하둡을 통해서 이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각 노드들이 가급적 최소한의 데이터들을 이제 주고받는다고 되어져 있는데, 개발자들이
그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와 노드들 사이에 그 네트워크 작업들에 대한 코드를 코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shared nothing architecture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노드에 미리 분산돼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만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넘겨주는 형태로 이 하둡의 프레임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블락이라는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블락의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64메가 또는 128메가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256메가짜리 파일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우리 시스템에서는 블락을 128메가로 잘라서 사용을 하겠다. 그럼 이제 256메가짜리 파일이 들어오면 이제 두 개의 블락이 생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둡은 데이터를 블락 단위로 잘라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둡에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이 맵리듀스 작업은 이 싱글 블락 단위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스터 프로그램,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그 마스터 프로그램은 그 각각 여러 노드에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는 이 블락에 대한 작업들을 각 노드한테 너는 이 블락에 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해. 또 너는 이 블락에 대한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식의 이제 명령을 주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블락에 대한 데이터들만 처리를 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넘겨주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이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에서 꼭 제공해줘야 되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폴트 톨러런스입니다. 폴트 톨러런스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지 그 극복하는 내용이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극복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키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노드가 페일했을 때 마스터 노드는 그 페일을 이제 감지한 다음에 그 페일한 노드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다른 노드한테 할당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일이 진행이 될 거고 또 태스크를 재시작하는 것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수행 중인 이제 다른 노드와의 통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태스크가 재시작이 되어도 이제 다른 일을 진행 중인 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노드가 페일이 됐을 때 그 페일된 노드를 재시작할 때 이제 시스템에서는 다른 노드한테 그 페일된 태스크를 할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할당할 노드가 없을 때는 잠시 그 일만 지연이 되면서 그 재시작된 노드가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와 같은 이제 스케줄링도 이 폴트 톨러런스의 해결책에 이제 제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 노드로 구성된 그 클러스터에서 특정 노드가 성능이 매우 낮다라는 게 감지가 되면은 이제 마스터 노드에서는 그 태스크를 다른 노드한테 할당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먼저 다른 자기 태스크가 먼저 끝난 노드 또는 남아있는 이제 잉여 노드를 가지고서 이런 식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분산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맨 처음에 저장을 할 때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시스템에 저장을 할 때부터 분산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사용하는 이 하둡 프레임워크에서 저장을 할 때 처음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부터 이제 나눠서 저장을 한다라는 게 이제 기존 방법과 다른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둡에서는 데이터를 블락 단위로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블락 단위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둡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맵리듀스는 맵 태스크에서 이 블락 하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작업 단위를 갖고 있고요. 이 마스터 프로그램들은 이 블락 단위로 처리하는 이 태스크들을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마스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문서가 들어왔을 때 이 텍스트가 만약에 매우 큰 문서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텍스트를 여러 개의 블락으로 나눠서 지금 4개의 노드로 구성된 이 클러스터에 나눠서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하이레벨 코드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노드들은 기존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는
그 노드들이 수시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와 같은 통신들이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이 하드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웹뉴스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데이터만 서로 주고받는 통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블락 단위로 미리 분산돼서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를 레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서 어베일러빌리티와 그리고 릴라이어빌리티를 이제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의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복제본을 만들어서 A라는 블럭이 저장이 될 때 A라는 블럭을 A1, A2, A3와 같이 복제본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노드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A1이라는 게 문제가 생겨서 페일러 되어도 이 A2, A3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는 어베일러빌리티와 릴라이어빌리티가 이제 향상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하둡은 스케일업을 하면서 이제 폴트 톨러런스를 지원한다. 데이터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머신을 추가해주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능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서 이제 폴트 톨러런스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특징 중에 하나인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앞서 말씀드린 이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것은 이 노드를 추가하면 캐패시티가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드를 증가하면은 이 구성하고 있는 이 클러스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비례하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것은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레임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 로드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능이 만약에 감소한다 라고 하면은 시스템 페일리어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장을 하지만 만약에 이 넘버 오브 노드가 이제 증가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멈추는 게 아니라 단순히 속도가 더 느려지기만 할 뿐 이 시스템이 페일하지는 않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트 톨러런스에서 어떤 노드가 문제가 생겨서 뭐 전원이 꺼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원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노드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라는 게 100%의 신뢰성을 이제 100%의 이제 신뢰성과 안정성을 이제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노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폴트 톨러런스가 제공이 되면은 이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마스터가 그 문제가 생긴 태스크를 다른 노드에 이제 재할당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의 레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손실됐을 때 그 다른 복제본을 다른 노드에서 가져옴으로써 아니면은 그 다른 노드에 있는 복제본을 가지고서 그쪽에서 처리를 한다든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둡은 이 폴트 톨러런스를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리커버리를 위한 노드는 클러스터에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문제가 된 노드는 잠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제외되고, 그 제외된 노드의 자리를 대신 해줄 노드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폴트 톨러런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하둡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이 데이터의 특성 중에 볼륨, 벨로시티, 그리고 버라이어티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이제 또 다양한 형태들로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의 데이터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이 하둡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이 배치 프로세싱을 할지, 또 패러럴 익스큐션이 되는지, 또 분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조건도 마찬가지로 만족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기존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둡이 제안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둡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둡이라는 것은 이 아파치 소프트웨어의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실행이 됐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의 논문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모여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하드웨어 주요 구성 요소 중에 가장 크게 봐야 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 HDFS,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 하둡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보존하고 처리하는 파일 시스템이고요. 이 HDFS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하둡은 이 맵리듀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뒤에서 이 HDFS와 맵리듀스 두 가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 하둡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아까 앞에서 이제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피그, 하이브, HBase라는 이제 SQL 쿼리와 비슷한 형태로 마치 DB처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실제 코딩 개발은 하지 못하지만 SQL만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이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게 이 피그와 하이브고요. HBase는 마치 DB처럼 다뤄보자 라는 형태에서 실행한 게 이제 HBase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플룸, 우지, 이제 스쿱이라는 스트리밍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와의 이제 연결, DB에 있는 데이터를 하둡의 HDFS로 가져온다던가 와 같은 작업을 진행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 마스터 프로그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와 같은 이제 다양한 이제 하둡 에코시스템들이 있고요. 이 하둡 클러스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이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HDFS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 HDFS를 대상으로 맵리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머신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둡 클러스터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개별 머신들을 우리는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 클러스터들은 하나로도 구성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로 구성된 클러스터는 이제 별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수백, 수천 개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용량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제 충분한 노드들이 제공이 되어야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둡 에코시스템은 뭐 스쿱, 모하웃, 그리고 하이브, 피그, HBase, 플룸, 우지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이 이 하둡 코어 컴포넌트인 이 맵리듀스와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HDFS 이 두 가지가 하둡 코어 컴포넌트로 제공이 되고 그 위에서 이 하둡 에코시스템들이 이제 동작하는 형태로 하둡이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의 컴포넌트 중에 제일 중요한 HDFS 그리고 맵리듀스가 있는데, HDFS는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또 맵리듀스는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이 맵리듀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파일 시스템인 이 HDFS,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은 클러스터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들은 아까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블락 단위로 이제 분할이 돼서 저장이 되고, 클러스터의 여러 노드에 이 블락이 이제 나눠져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블락 사이즈는 디폴트로 64메가 또는 128메가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특정 용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큰 데이터인데 잘게 쪼개질 필요가 없다, 더 큰 블락 사이즈로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하둡에서 이제 쉽게 이 블락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블락은 그 릴라이어빌리티와 이제 어베일러빌리티를 위해서 이제 이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생성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3개의 레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블락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노드에 그 같은 블락의 복제본들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노드에 있는 그 복제본을 가지고 처리를 함으로써 어떤 노드에 문제가 생기거나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폴트 톨러런스를 이 레플리케이션을 가지고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릴라이어빌리티와 어베일러빌리티가 높아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맵리듀스는 하둡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맵리듀스는 이제 두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름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맵과 리듀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클러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맵과 리듀스 사이에는 이 셔플이라는 단계와 그리고 소트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들은 이제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이 셔플과 소트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이 맵 페이지와 리듀스 페이지가 연산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맵 태스크들은 이제 전체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그 나눠진 각각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HDFS 블락 하나를 대상으로 작업들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되고요. 이제 모든 작업들이 종료가 되면은 이 맵리듀스 시스템은 이제 이 리듀스 페이지, 그러니까 맵 작업이 전부 다 끝나게 되면은 이 셔플과 소팅을 통해서 마지막 리듀스 단계로 넘어가서 리듀스가 처리되는 이런 형태로 투 스테이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이 맵리듀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아파치 하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존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들의 이제 문제점과 이제 단점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하둡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와 이제 특징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인 HDFS와 이제 맵리듀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HDFS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